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인문학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572회차 강의가 되고 주제는 살인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소주제로 1. 카인의 후회, 2. 살인 본능, 3. 전쟁과 폭력, 4. 병사의 딜레마, 5. 인간은 왜 살인자가 되었나, 6. 전투기 조종사의 딜레마, 이렇게 6개를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고 유튜브에 1572회까지 올라가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은 합동연합학술원 TV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합동연합학술원 TV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에 1572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 신학, 철학, 인문학 여러가지 의학적인 내용까지도 폭넓게 157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 특히 설교할 때 내용을 잘 듣고 있다가 인용해서 사용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넓은 설교가 되고 목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살인자의 딜레마라고 주제를 가지고 카인의 후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살인자 집단은 아마도 사냥꾼의 일파였거나 사냥 문화의 새로운 차원, 다시 말해서 가장 위험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몰두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전문 살인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사회 조직 내에 존재하는 전문 살인자들은 섬뜩할 정도로 유능할 수 있습니다. 진보된 기술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1994년 전통적인 칼과 곤봉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총들을 이용한 종족 간의 잔악행위로 르완다 인구 80만 명을 죽이는 데는 겨우 10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러시 도지아 주니어라는 사람이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살인범으로 카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인간은 죽음과 노동,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시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족 보행을 했던 조상들의 두개골에 난 상처를 근거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조차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991년 등산가 에리카 시몬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접경지대에 있는 알프스 산맥의 빙하 속에서 항구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시체의 주인공이 5300여 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의학자들의 분석 결과 이 빙하 인간은 등 뒤에서 쏜 화살을 맞고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의 게벨 자바하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59구의 59개의 유골도 오른손잡이 살인자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의 아나사지에서 발견된 인디언의 배설물 화석에서는 인간의 근육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오글로빈은 인간의 근육이나 심장을 먹었을 경우에만 배설물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식인 행위가 꽤 오래된 전통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만약 카인과 아벨이 네안데르탈인이었다면 그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조상들에게 멸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시점엔가 현생 인류의 조상과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13만 년 전쯤 출현해서 약 4만에서 2만 5천 년 전까지 유럽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원시적 형태의 화로를 사용하고 매장하는 관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현대인과 동일한 호모사피엔스는 약 1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는 이때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부가 탄생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로부터 5만 년 전쯤 후 후기 구석기 문화가 형성되면서 인류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약 4만 5천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했고 이 시기에 유럽과 중동에도 새로운 문화가 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큰 눈두덩이와 그 다음에 튀어나온 얼굴, 육중한 구조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인간들도 여러 이형이 다른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의 난쟁이에 해당하는 인류도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10만 년 전에 살았던 최초의 조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유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해 최초의 이부, 즉 아프리카에 살았던 어느 여성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토콘드리아 이부는 수학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조상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공통조상 중 목의 혈통상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일 뿐 양성 모두의 공통조상은 훨씬 나중에 출현했습니다. 현대 인류는 어떤 집단이든 놀랍도록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면 인류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약 6만 5천 년 전에 자연재해로 인구가 1만 명 선으로 급격히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초기 인류들과 교류가 이루어져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왜 우리 조상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콜린 덧지는 인간은 왜 농부가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두 집단의 전쟁을 농사꾼과 사냥꾼의 충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부였던 조상이 사냥꾼이었던 네안데르탈인에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농부는 사냥꾼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냥감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사냥꾼은 농부와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는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석기 시대의 농부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렵과 채집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농부의 조건은 한 가지 일만 하는 집단, 즉 사냥꾼에 비해 큰 규모의 집단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업으로 사냥을 하는 집단은 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부업 농사꾼들은 어떤 동물종이 희귀해지거나 멸종해도 집단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지만 사냥꾼 집단은 사냥감이 멸종되면 위기에 처합니다. 사냥꾼의 운명은 사냥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업 농사꾼 중 일부는 목축농으로 전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꾼들은 목축농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목축농은 초원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지만 농사꾼은 초원을 개간해야 경작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목축농들을 역시 농사꾼과 경쟁하다가 초원에서 쫓겨나 이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농사꾼들은 정착지를 개간함으로써 커다란 도시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후에 살았습니다.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성경은 신이 아벨의 선물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카인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비유로 이해하면 카인의 살인은 목축농과 전업농의 갈등이거나 부모의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의 재산은 맏아들이 물려받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는 분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재산 분배에서 소외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형제간 살인은 유목민보다 농경사회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유목사회에서는 재산 분배가 훨씬 쉽습니다. 소와 양은 쉽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카인은 토지 분할 때문에 동생을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농사꾼이었다는 점이 이러한 가정의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문명은 아벨이 아니라 살인자 카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창세기에 따르면 최초의 도시는 카인이 세웠다고 한다. 카인은 농업의 발전자이고 농업은 고정된 거처를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카인의 후예이자 라멕의 아들들이 청동과 철의 기술과 악기를 발명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살인과 발명 간의 끈끈한 관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 살인과 발명은 모두 농업과 문명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농부는 사냥꾼을 절멸시키고 나중에는 목축농들까지 적박한 토양으로 밀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인자 즉 농부의 후예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 그리고 인류의 원죄가 됩니다. 두 번째, 살인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살인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먼 조상인 사냥꾼과 부업 농사꾼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인류는 약 4만 5천 년 전에 후기 구석기 시대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작된 배는 볼품없었으나 오늘날의 비행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살아가던 인류가 배를 이용해 오스트레일리아로 진출한 이래 인류는 3만 년 전쯤 태평양 제도 곳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인류는 혁신적인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3천 년 전쯤에는 시베리아에 있던 인류가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했습니다. 빙하기였던 당시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200m 정도 낮았습니다. 인류는 발걸음을 재촉해 1만 1000년 전에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아메리카로 이동한 인류는 사냥꾼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딛는 족족 동물들의 멸종이 시작되었고 대형 동물일수록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인류가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58개 속 중 46개속의 동물이 멸종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동물의 멸종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 때문이 아니라 사냥꾼들 때문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사꾼들의 정착도 동물의 멸종을 가속화했습니다. 인간은 인간도 멸종시킵니다. 네안델탈인을 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안델탈인은 10만 년의 세월에 걸쳐 조금씩 사라졌지만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멸종당한 부족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해안에서 320km가량 떨어진 태즈메니아 섬에 살던 태즈메니아인들입니다. 1800년경 이 섬에는 4천여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불행은 섬의 존재가 서구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서구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을 알아냈을 때 이를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발견자들은 이 섬의 훌륭한 용도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감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1803년 24명의 죄수와 12명의 이주 지원자, 8명의 병사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섬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기에는 비좁다고 느꼈거나 원주민들을 사냥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섬에 도착한 이듬해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살해한 원주민들의 시신을 개의 먹이로 주어서 불태웠습니다. 주거나 불태웠습니다. 특히 캐러츠라는 인물은 원주민을 살해한 후 그 아내에게 죽은 남편의 머리를 목에 걸고 다니도록 위협했다고 합니다. 2년 뒤 강제 노역장이 설치되면서 원주민들은 스스로 아이 낳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보아야 노예로 살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1820년대에 이르자 원주민들이 사라진 자리를 백인 이주민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개척의 꿈에 부풀어 있던 기업들도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디맨스 토지 회사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식량 원인 캥거루를 절멸시킨 후에 양을 방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백인들이 빼앗아간 것을 도둑질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인들은 곳곳에 덫을 놓고 원주민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지도자는 1825년에 살인죄로 처형되었습니다. 1829년 백인들은 원주민들을 대규모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원주민들을 잡아들이는 전문 사냥꾼도 등장했습니다. 원주민 하나를 잡아들이면 사냥꾼들은 1인당 5파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섬 전체를 수색했을 때 불과 300명만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6개월 뒤에는 전원이 절반이 사망했으며 결국 마지막 남은 45명의 원주민은 섬을 떠나 오스트레일리아로 슬렁가로 이주했습니다. 비글호 항해기라는 책에 따르면 찰스 다윈은 1836년에 태즈메니아에 도착해서 원주민이 사라진 섬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2월 5일 태즈메니아의 주도인 호바트 타운에 도착했는데 당시 원주민들이 다른 섬으로 이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고 기록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책에서도 서구 문명이 원주민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태즈메니아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윈은 몇몇 문헌들을 이용하며 식민지 개척 당시 원주민 수가 7,000명에서 2만 명에 달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국인과의 전투와 부족한 전쟁으로 태즈메니아인의 인구가 급감했으며 원주민 사냥이 끝난 후에 인구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1832년 원주민들은 태즈메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있는 플런더스 섬으로 이주했으며 2년 뒤 이 섬에는 성인 남성 47명, 성인 여성 48명, 그 다음 어린이 16명 등 111명이 생존했습니다. 1835년에는 생존자가 100명으로 감소했고 이들은 1847년 태즈메니아 남부의 오이스터만으로 이주했습니다. 그해 12월 20일 현재 이곳에 생존했던 원주민은 남성 14명, 여성 22명, 어린이 10명 뿐이었습니다. 1864년에 남성 1명과 3명은 늙은 여성만 남았고 1869년에는 마지막 생존자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 원주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859년에 9명이 남아 있었으나 1869년에 순수혈통을 지닌 마지막 남성 윌리엄 안니가 숨을 거두었고 1877년에는 마지막 여성 트루 가니니가 사망했습니다. 현재 태즈메니아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골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35년 여러 섬에 흩어져 살던 36,905명의 태즈메니아인들이 불과 40년 만에 완전히 멸종된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데즈먼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인간동물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 1830년에서 1945년에 무려 6천만 명의 인간이 집단 간 충돌로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이 살육을 두고 인간이 짐승처럼 행동했다고 묘사하지만 설령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야생동물을 찾아낼 수 있다 해도 그 동물이 인간처럼 행동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런 동물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600년 동안 약 3,5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로 기록된 수치일 뿐입니다. 소규모 부족 간의 전쟁이나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 문자가 있었다고 해도 목격자나 기록자가 없었던 전쟁까지 계산에 넣으면 그 수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살인기술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 즉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살인기술을 훈련하면서 다른
국가의 살인 전문가들과 경쟁합니다. 전쟁은 정말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은 대량으로 번식하는 동물이 아니라 극소수의 아이를 낳아 오랫동안 보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 키운 자식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끔찍하게 비효율적인 행위가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학살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인 역사학자 빅터 데이비스 헨슨의 살육과 문명의 책이라는 책은 서구 문명의 전파가 비참한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8년의 원정 기간 동안 공식적인 전쟁에서만 20여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도시를 파괴하면서 살해한 민간인도 25만 명에 이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학살의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칼과 창이 최선이었던 원시적 무기들은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무기로 발전했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칭기스칸은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하면서 수천만 명을 살해했고 한 전투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50여만 명의 주민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민족과 악한 민족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487년 아스테카 왕국의 왕 아우이초틀은 테노치타툴란,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시의 신전에서 취임식을 거행하면서 나흘 동안 84,000명의 죄수를 처형해서 제물로 삼았습니다. 살육은 인종과 문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1519년 11월 에스파니아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가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테노치티틀란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피부가 하얀 서구인들을 신이라고 믿었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을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르테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100명도 안 되는 에스파니아 병사들은 원주민들의 축제를 반란으로 오인해서 8,000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이 침략하기 전에 2,500만 명이었던 멕시코 주변 인구는 50년 뒤에 270만 명으로 감소했고 다시 50년 뒤 1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절멸한 것입니다. 이들이 서구인들과의 전투에서 희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적은 서구인들이 몸에 지니고 온 천연두, 볼거리, 백일해, 그다음 홍역과 같은 바이러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아와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도 이들이 절멸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도 학살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600년부터 1900년까지 30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추방당하거나 학살당하거나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백인들은 원주민만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들소 사냥에 나선 백인들로 인해 4천만 마리에 이르던 들소는 1883년에 천여 마리로 줄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식량 자원을 아예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1867년 인디언 추장들은 남부 초원의 2개의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그 땅은 다른 인디언들의 땅이었으나 그들이 남북전쟁 때 남부를 편든 죄로 그 땅을 빼앗아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언들은 오직 정부가 보조하는 생필품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인디언들의 마지막 봉기는 1890년에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은 그해 12월 29일 운디드니의 한 농촌에서 300명의 인디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무장 전투였습니다. 백인들이 침략하기 전 미국에는 500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50만 명으로 감소했고 1891년 움디드니 전투를 마지막으로 25만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애초에 인구에서 5%만 생존한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류의 도덕심을 향상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미국은 1968년 1월 20일부터 3달 동안 북베트남 캐산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때 11만 22톤의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14만 2081발의 포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테드 대공세로 몇 주일 만에 4만 명이 살상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모두 4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미군은 5만 7천 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남베트남 군도 20여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110만 명, 민간인 4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65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에 투하된 폭탄은 800만 톤으로서 베트남인 1인당 300톤의 폭탄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첨단 무기는 인간을 무감각한 로봇으로 전락시킵니다. 폭격기에서 버튼을 누르는 조종사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구경할 뿐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어가거나 파편에 다리가 썩어 들어간 아이의 눈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르완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팔레스타인, 코소보, 체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과 인종청소가 자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에 종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 당사자들의 주장은 간명합니다. 신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더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 동일한 같은 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사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 겨울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크리스마스 전야의 프랑스 북부 지역입니다. 대치 중인 독일군과 프랑스, 스코틀랜드 연합군은 각각 참호에 웅크린 채 크리스마스 전야를 맞게 됩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스코틀랜드 진영에서 백파이프 소리가 흘러나오자 각 진영의 병사들은 향수에 젖어 들어갑니다. 베를린 오페라 하우스의 유명한 테너 가수였던 독일군 장교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것을 듣던 스코틀랜드 병사는 백파이프로 반주를 넣습니다. 독일군 장교는 천천히 참호에서 나와 전장 한가운데로 나아가며 캐럴을 부릅니다. 이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자 각 진영의 장교들은 이날 하루 동안 휴전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이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날 총격전 대신 국가대항 축구대회가 벌어지고 폭격이 있을 때에는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공식적인 휴전은 오래지 않아 발각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제대로 총을 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병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총을 쏩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갓 배치된 병사는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병사의 이성은 마비되고 싸움 도피 반응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때문에 훈련 교관들은 병사들이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아버지들은 국방군이나 인민군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조했습니다.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보여주듯 선량하고 무지한 주민들은 양쪽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덜어는 지식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쪽 진영의 선동자로 나서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존하기 위해 한쪽을 선택했으며 누구의 힘이 우월한가에 따라 변절도 감행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벌어졌던 아버지 세대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살해된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살해했거나 살해 행위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당신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바탕 총격전이 끝나면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내 손으로 한 번도 만난 적도 다툰 적도 없는 낯선 젊은이를 죽여야 하는가? 양심적인 사람도 전쟁터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는 힘들다. 아프리카의 부족한 전쟁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독재자의 지시만 있으면 수십 년 동안 친절한 이웃으로 지내오던 사람일지라도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이들은 집단 강간과 아동 살해, 집단 학살과 화형조차 마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이 중 45명은 A 부족 출신이고 55명은 B 부족 출신입니다. 그동안 마을은 두 부족이 번갈아 추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한 인물 하나가 A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명민하고 지도력이 뛰어나 마을의 추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균형을 요구하는 B 부족 때문에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독재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마다 비부족의 반발심은 깊어갑니다. 마침내 비부작은 그를 추장에서 끌어내기로 결심하고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때부터 양쪽 진영은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하게 해줄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이데올로기는 상대 부족이 우리 부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파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비부족인 당신이 살인자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어느 날 새벽 A 부족으로 구성된 정규군이 찾아와 당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윤관합니다. 당신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멧돼지 고기를 안주 삼아 술자리를 함께하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던 이웃집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복수를 포기할 것인가요? 당신은 같은 부족의 젊은이 3명과 친구의 집을 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살인자를 찾아냈다면 그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행 역시 당신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잔혹한 복수의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죽일 때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당신이 갈등을 느꼈다면 그 친구도 당신의 가족을 해칠 때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친구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은 개인적 갈등을 무력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선동 한마디도 광기 어린 폭력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죽인 당신은 게릴라가 되어 살인 전문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이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죽이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당신에게 복수를 꿈꾸는 또 다른 자들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의 심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국가는 상대가 사악한 집단이라고 당신을 교육시키지만 당신은 상대국의 젊은이가 악마라고 여길 만한 근거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당신이 적을 향해 총을 쏘아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먼저 죽기 싫은 것입니다. 당신은 생존이 보장되는 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 교관들은 이러한 심리를 꿰뚫고 당신을 잔인하고 공격적인 인간으로 양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용기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이란 당신이 보여준 잔인성과 공격성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은 참전한 병사들이 일반적으로 총 쏘기를 망설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마셜 준장은 병사들의 전투 심리에 관한 광범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연구팀은 400개가 넘는 보병중대 소속 병사 수천 명을 개별 면담한 후 1946년 총쏘기를 거부하는 남자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과 맞닥뜨렸을 때 적을 향해 제대로 총을 쏜 미군 병사는 15 내지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일부러 다른 곳에 쏘거나 아예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셜 준장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살인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미군은 사격 표적을 실제 사람처럼 만들어 총탄이 명중하며 쓰러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군의 조준 사격률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5번째, 인간은 왜 살인자가 되었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눈이 이제 나이 드니까 침침해요. 에리 프롬은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살인자라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인간은 자기 종족인 동료를 아무런 생물학적 경제적 이유도 없이 죽이고 괴롭히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유일한 영장류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종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혹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동물입니다. 중국에서는 고대 시대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갖가지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6세기 시칠리아 아크라가스의 참주였던 팔라리스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페릴라우스라는 인물이 황소 모양의 고문기구를 발명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황소 몸통 안에 희생자를 가두고 그 밑에서 불을 피워 구워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팔라리스는 고문기구를 실험하기 위한 첫 희생자로 그 고문기구를 발명한 페릴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페릴라우스는 뜨거운 청동 황소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고문기구가 더럽혀질 것을 염려한 팔라리스의 명으로 반쯤 구워진 채 꺼내진 후 절벽에서 내던져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 스파르타의 폭군 나비스도 훗날 처녀의 키스라는 라고 불리는 고문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커다란 인형에 못을 박은 망을 넣고 죄인을 형구 안에 넣고 닿으면 온몸이 못에 찔리는 고문기구였습니다. 이 도구는 중세의 마녀 재판에도 등장합니다. 인간은 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공격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학자들이 대답을 시도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는 그의 대표 저작들인 식인과 제왕, 작은 인간,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전쟁의 기원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에는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전쟁은 흙, 숲, 사냥감 같은 식량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자원이 고갈되면 집단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거나 식량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매혹적인 해결책입니다. 집단은 전쟁을 통해 이웃의 인구 밀도를 강제로 줄임으로써 자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합니다. 특히 토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이 발달하면서 전쟁은 더 자주 일어나고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빈 해리스는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돼지 숭배와 인구 증가 그리고 전쟁 간의 관계를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래 돼지는 신성한 동물이었지만 잡식성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먹이를 두고 경쟁합니다. 돼지고기는 풍부한 기름기와 부드러운 육질 때문에 매우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돼지가 너무 많이 증식해서 인간과 먹이를 두고 경쟁하게 되면 부족은 돼지를 잡아 축제를 벌립니다. 축제는 지방질과 단백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의 생존 능력과 방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집단이 안정적이면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도 늘어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부족의 힘이 다른 부족을 압도할 만큼 강해지는 데 비해 생존 환경은 점점 열악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시점입니다. 전쟁은 인구 상승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며 그 배후에는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인구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에서 30년에 불과하고 이 기간 내에 여성은 여러 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주로 남성이며 전쟁으로 잃은 남성의 수는 여성의 출산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아이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유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미래의 전사를 사전에 말살하는 것이며 여자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여성의 수를 줄여 적의 인적 자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인구 억제는 살상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번식 자원을 파괴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합니다. 남성들은 전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특히 짝짓기를 하지 못한 젊은이일수록 전투에 대한 의욕이 강합니다. 젊은 남성들은 간통 외에 성적 교섭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들은 형제끼리 여성을 공유하거나 이웃에게 빌린 여자와 성적으로 교섭합니다. 여성의 약탈은 전쟁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마빈 해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인간을 야수로 만드는 데는 두 가지 전통적인 계략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가장 야수적인 인간에게
음식이나 위안 또는 신체적 건강을 상으로 주어 야수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장 큰 성적 보상이나 특권을 주어서 야수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인간의 공격성이 특별하게 진화한 원인을 자원의 약탈, 공격에 대한 방어, 동성 간 경쟁, 지위와 힘의 과시, 타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나 공격성의 차단, 성적 배신과 약탈로부터 배우자 보호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자신에게도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공격은 투자해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은 이득이 예상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타인을 압도하는 공격성은 조직 내에서 좋은 평판을 듣게 됩니다. 즉, 전 공격성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물론 집단의 문화에 따라 상반된 평가도 가능합니다. 공격성이 효과를 얻으려면 피해자의 복수 의지와 능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언제 복수할지 몰라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독 수컷의 공격성이 진화한 것은 번식 성공률 때문입니다. 수컷과 암컷의 몸집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컷의 몸집이 암컷보다 큰 것은 수컷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자연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번식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컷들은 자신의 자손을 남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이 때문에 수컷이 암컷보다 유달리 큰 몸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번식률 차이가 클수록 수컷들은 더욱 위험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남은 자손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번식률 차이가 가장 큰 동물은 수컷 하나가 다수의 암컷을 독점하는 종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볼 만합니다. 모 아니면 도인 것입니다. 바다 표범의 경우 5%의 수컷이 85%의 자손을 번식합니다. 번식률 차이가 큰 종은 암컷과 수컷의 모습이 다른 동종이형 현상이 심해집니다. 인간의 경우 동종이형 현상 크지 않아서 남성의 체중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일부 다처제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회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했으며 지위가 낮은 개체는 번식 기회를 얻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20대 중반에 살해당할 가능성은 여성보다 6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20대 중반부터 이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남성이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회피할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번식이 왕성한 시기가 지난 것입니다. 75세가 되면 남녀의 비율 차이가 없어집니다. 살인이 젊은이에게 집중되는 것은 짝짓기 경쟁 때문입니다. 남성은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사냥과 전쟁 등을 통해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손익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합리적 인간은 투입한 비용과 그로 인해 얻는 편익을 계산하는 후 비용보다 편익이 많을 때 행동으로 옮깁니다. 만약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면 전쟁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계산할 것입니다. 전쟁의 패자는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패자는 가족과 이웃을 잃거나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승자의 노예가 되어 평생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목숨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자는 패자가 빼앗긴 것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승자는 전쟁 기간 동안 잃은 자원을 패자로부터 고스란히 보상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패자를 노예로 만들 수 있고 몰수한 토지로 생산을 늘릴 수 있으며 패배한 부족의 여자들을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잃은 자원은 복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자가 이득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작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지배집단입니다. 대부분의 전리품은 지배집단이 독식하기 마련이고 비천한 계급에서는 거의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지배자의 선동에 동조해서 전쟁을 벌립니다. 영장류 중에서 침팬지와 인간만이 동맹을 형성해 다른 개체를 공격하거나 다른 집단에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전장에서 죽는 것은 유기체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유전적으로 더 많은 번식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유기체가 왜 그토록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일까요?
데이비드 버스는 마음의 기원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상처나 죽음 같은 손실보다 장기적인 번식 이득이 커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번식이 불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당신의 아들이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집단과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집단과 가족의 유전자 풀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둘째, 동맹자들이 자기 집단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이 전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것을 알면서도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분하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부족은 아무런 이득 없이 멸종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셋째, 각 개인이 무릅쓴 위험과 성공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 이득이 할당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리품의 분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 부분에 민감했을 것입니다. 특히 부족 내에 여성이 부족하다면 타 부족의 여성을 강탈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번식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병사들은 충분히 보상받지를 못합니다. 고작해야 쇠붙이로 만든 훈장과 약간의 연금을 받을 뿐입니다. 충분치 못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강력한 통제 때문입니다. 이들을 전쟁으로 유인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처벌인 것입니다. 넷째, 누구나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지 몰라야 합니다. 만약 죽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 병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확률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기 조종사의 딜레마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치유학과의 수강생이나 청강생으로 등록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 건강, 가족, 친지, 교인들의 건강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희가 그걸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그 수강생이나 청강생으로 치유학과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010-6304-2175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